이번에 국제 정치입니다. 오늘은 국제 정치라는 것이 역설의 학문이다. 역설적이죠. 네. 국제 정치 전략 이거를 상식으로 분석하면 잘 안 맞습니다. 네.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일반 상식과는 많이 동떨어졌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죠. 아니 내가 이제 국제 정치를 공부를 이제 우리가 쭉 오래 했는데 네. 어떤 사람이 이제 경영학 같은 걸 가지고 자꾸 국제 정치를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그런 사람들을 봤어요. 네. 내가 그냥 특히 이제 장교님들이 경영학을 하기 때문에 네. 내가 경영학은 장교들 전략론하는 분들이 하기에는 좀 안 좋은 학문 같아요라고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경영학은 합리성 그리고 역설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기대하는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그런 행동을 연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제 정치 또 전략 이론은 역설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가 뭐냐면은 그 존재 자체가 조금 역설적이에요. 이건 제 얘기라기보다도 미국의 아주 유명한 전략가입니다. 에드워드 앤 러트왁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하버드 대학에서 이제 80년대에 아주 좋은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The Logic of War and Peace, 그러니까 전쟁과 평화의 논리라는 책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람 책 앞부분을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 사람의 얘기입니다. Civis pacem para bellum. 이제 영어로 말하면 If you want peace, prepare for war.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해라. 그렇죠. 네. 우리가 논리 구조로 보면 If you want A, then do B. 그러니까 A를 원하면 B를 해라. 근데 A하고 B가 거꾸로 돼 있는 거예요. 평화를 원하는데 전쟁을 준비하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전쟁과 평화는 반대되는 거니까 살을 빼려면은 밥을 조금 먹어야 되는데 살을 빼려면은 A, B 밥을 많이 먹어라. 뭐 이런 논리가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더 구체적인 예를 보면은 이제 국가들이 군인대를 많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를 많이 사오고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면은 군대가 지금 70만의 비행기가 거의 1000대 가까이 되고 다쳐서 그리고 탱크도 수백 대 수천 대 이렇게 갖고 있고 왜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느냐? 전쟁 안 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겁니다. 전쟁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군사력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는 이유는 전쟁을 안 하기 위해서, 즉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탱크 한 대가 자동차 300대 값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걸 사오는 이유는 전쟁을 안 하려고 사오는 거다. 그 물건을 안 쓰려고 사오는 거다. 이 세상에 안 쓰려고 사오는 물건이 있습니까? 다 쓰려고 사오지. 그런데 국가 안보의 경우 군대와 무기는 쓰지 않으려고 갖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쟁도 안 나는데 군인들이 이렇게 많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군인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전쟁이 안 나고 있다라고 얘기해야 맞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거하고 군사 안보 전략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논리 구조가 다른 거예요. 바로 이런 측면에서 우리 에드워드 러트왁 교수가 이제 국가 안보는 역설의 영역이다. 그러니까 상식으로 설명하면 설명이 잘 되지 않는 영역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군대가 없어지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한민국 한국군이 없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거는 참 검증이 안 되기 때문에 있을 때는 모르죠. 있을 때는 모르는 겁니다. 그 조직이 왜 필요하고 왜 고마운지. 그렇죠. 우리 군인들 이렇게 보면은 쟤네들 그냥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존재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험악한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평소에 그거 잘 모르죠. 공기도 평소에 몰라요. 그렇습니다. 이게 없어져야지 없어져 봐야 이제 하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국가 안보로는 그래서 심지어는 경제학 자유주의 경제학의 1인자죠. 아담 스미스. 거기서 그 사람이 모든 것을 국가가 하지 말고 다 개인한테 맡겨야 된다. 그런데 국방은 예외라고 그랬습니다. 국방. 우리가 국방이라는 국가 안보라는 틀 안에서 자유도 얘기하고 사상도 얘기하고 철학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갖춰지지 않으면은 저 전쟁 나고 뭐 총 날라오는데 무슨 사상 따지고 철학 따지겠습니까? 바로 이 안보란 것이 확립된 다음에 그래서 아담 스미스조차도 이 국가 안보 이것은 자기가 말하는 그 뭐 자유 뭐 이거 그 개인의 영역이 아니라 이거는 국가가 하는 그런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경영학적으로 합리적인 측면을 가지고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얘기 하나 제가 언젠가 우리나라 신문에 이렇게 났어요.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은 우리가 그걸 막는 미사일을 지금 사오는데 북한의 미사일이 예를 들어서 100만 달러짜리다. 네. 근데 이걸 막기 위해서는 뭐 2천만 달러짜리를 사서 막아야 된다. 네. 100만 달러짜리를 막기 위해서 2천만 달러짜리 사는 건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사드 배치를 놓고 그런 뭐 사드고 뭐 또 다른 미사일 놓고 그런 토마호크 요격 미사일 그런 걸 쓰는 걸 봤어요. 제가 그때 그 숙명여대에서 그 미국 외교 정책이라는 과목을 가르치고 있을 무렵인데 학생들한테 이 기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아주 참 그 이름이 나 있는 그런 군사 네. 전문 기자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불짜리를 맞추려고 1000만 불짜리 사오는 게 이게 좀 바보 같다는 그런 글을 썼어요. 그래서 내가 그 학생들한테 이 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 네. 우리 장 박사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니 당연히 사와야죠. 왜냐하면 100만 불짜리 미사일의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100만 불짜리 미사일로 인해서 우리가 입게 될 피해. 그렇죠. 네. 피해액을 놓고 산정을 해야지. 우리 그 장 박사는 역시 그 국제 정치학자는 아니지만은 네. 그 올바른 지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네. 그 내가 가리키던 건물 이름이 네. 명신관이라는 건물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야 우리가 1000만 달러짜리 미사일 사오는 거는 100만 달러짜리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서 사오는 게 아니라 5천만 달러짜리 이 건물을 지키려고 사오는 거야. 그래서 건물값보다 방어 미사일이 싸면 사오면 되는 거야. 네. 그래서 그거는 합리적으로 하는 일이야.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항상 아주 단순 논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엘리트조차도 왜 그 북한 미사일 그 100만 불짜리를 맞추려고 우리가 1000만 불짜리 사오는 건 너무나 합리적이지 못하다 그러는데 1000만 불짜리 사오는 이유는 억만 불짜리를 보호하려고 사오는 것이죠. 아니 많은 분들이 인간의 생명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하시지 그렇죠. 않습니까? 100만 불짜리 미사일 만약에 얻어맞으면 얼마나 무수한 생명이 상하겠습니까? 그렇죠. 만약 생명만큼 소중한 게 없다라는 명제에 동의하는 분들이라면 100만 달러짜리 미사일을 막기 위해서는 무작정, 무한정으로 돈을 써도 뭐라고 그러시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무엇보다 고귀한 생명을 어떻게든 보호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가 역설의 논리가 이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삶과 죽음을 다루기 때문에 역설적인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은 돈으로 계산이 안 되잖아요. 네. 돈으로 자꾸 계산하려고 그러면 그건 합리적인 거란 말이죠. 그렇죠. 돈으로 계산되지 않는 거를 그런데 우리가 아까 뭐 또 다른 기회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이제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낫다라고 네. 얘기하시던 그런 정치가들 우리나라에 무지하게 많습니다. 뭐 국회의원들이 어디 뭐 안보 세미나 오면 그렇게 한마디씩 하고 가세요. 네. 근데 그게 이제 틀리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은 전쟁은 수단입니다. 수단. 네. 그리고 평화는 목적이에요. 목적과 수단을 동차원에다 놓고 이걸 분석을 하니까 에러가 생기는 거죠.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이라는 수단을 활용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안보가 중요하다 그러면 전쟁하자는 얘기입니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느 사람이 전쟁하자고 얘기하겠습니까? 전쟁이라는 수단을 잘 활용하면은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것이죠. 네. 예. 언제 전쟁하자고 그랬나요? 그러니까 전쟁은 수단이고 평화는 목적인데 그것을 국민들한테 전쟁입니까 평화입니까라고 물어본단 말이죠. 선거할 때 그런 거들 나오잖아요. 그렇죠. 전쟁이냐 평화냐. 근데 그거는 안 되죠. 수단하고 목적을 같은 차원에 놓고 택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수단은 평화라는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수단이죠. 그래서 그 영국의 마이클 하워드라는 그 아주 대전략가가 그러니까 전쟁은 어쩔 수 없는 악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전쟁은 악이죠. 그런데 무조건 안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을 때는 써야 되는 악이죠. 근데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 그러면은 쓰지 말자는 소리인데 그거 쓰지 않는다는 논리라면은 군사력을 왜 갖고 있냐는 그런 또 황당한 질문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아무리 나쁜 평화가 전쟁보다 낫다. 평화라도 아무리 그러니까 나쁜 평화라도 거기서 말하는 평화라는 거는 굴종 그리고 상태가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것도 그렇죠. 평화를 포함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전쟁이 없는 상태를 평화로 치면 그 말이 그 전쟁이 없는 모든 상태는 평화다라고 전제하면은 그 말이 맞는 거가 되는데 그게 맞지 않죠. 그럼 제가 번 돈의 90%를 전쟁하자고 위협하는 데다가 상납하고 나머지 10%만 갖고 살아도 그게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더 낫다. 네. 아무리 나쁜 평화지만 이게 전쟁보다 낫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거 우리 국민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런 조건을 주고 네. 아니 그리고 북한이 침략해 오면은 평화가 더 좋으니까 그냥 전쟁하지 말고 살자고 그러는 게 더 난 건가? 그 제주 해군기지 만들면 중국이 화내니까 그런 거 안 만들고 그냥 사는 게 더 난 건가? 네. 그렇게 그 국회의원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전략과 국제정치의 본질을 올바르게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나오죠. 네. 우리 국민들을 그러니까 국가의 그 지도급 인사들이 국민들한테 전쟁입니까 평화입니까 하나를 택하세요. 그러면은 그거는 뭐 우리가 말로는 구분이 잘 안 되지만은 예, 학문적으로 보면은 전쟁은 수단입니다. 그리고 평화는 수단이 아니에요. 평화도 수단이고 전쟁도 수단이면은 둘 중에 하나 뭐 고르라고 말이 되는데 평화를 위해서 전쟁이라는 네. 우리가 수단을 쓸 수 있다는 걸 저쪽에 보임으로써 전쟁을 막는 거죠. 그러니까 역설이죠. 그래서 전략론은 역설적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데서 보니까 미국 대령들이 압도적으로 경영학 석사가 많아요. MBA가 많습니다. 네. 그때 그 미국 그 외교 정책, 안보 정책을 분석하는 그 비판하는 사람이 이게 말이 되냐? 어떻게 군인들이 전부 경영학을 이렇게 많이 공부를 했느냐? 이게 그 전쟁사라든가 국제 정치를 공부를 해야지 군인들이. 근데 이제 그때 군인들이 항변은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리더가 돼야 되는데 리더가 되려면은 정책이나 국제 정치학 역사를 공부하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 리더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미군이 탁월하지 못하다. 우리가 매니저가 돼야 된다. 이런 병사들 갖다 놓고서 뭐를 리더를 하라고 그러냐? 리드가 안 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제 미국이 그때 참, 야, 이게 국민 개병제 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다 갈 수 없으니까 이제 또 복귀해가지고 뭐 5월 달에 난 사람, 네. 7월 달에 난 사람 까고 뭐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좀 웃기는 일이 발생한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서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흑인이 유일하게 백인보다 학벌이 높은 것이 미국 육군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장교들이 이런 사람 가지고 전쟁 치를 수 없다 해가지고 이제 대개혁을 했죠. 월남전 끝난 네. 다음에. 그래서 지금 미군은 뭐 아주 상당히 그 괜찮습니다. 징병제에서 이제 지원병제로 지원병으로 갔고 그 프로페셔널이 됐죠. 그러니까 모든 군인이 전부 전문적인 직업군인화했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미군이 센 거가 그 사상과 이 기술에서 전문 직업군이 된 겁니다. 이건 좀 민감한 문제입니다만은 대한민국도 언젠가는 징병제에서 지원병제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오겠죠. 네. 네, 그럴 날이 이제 언제쯤 이제 통일되고 네. 통일되고 이제 그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통일이 된 다음에 그리고 이제 통일이 되면은 지금처럼 우리가 그 긴장감이 높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우리가 중국이라든가 러시아와의 관계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죠. 중국, 러시아, 일본이 네. 잠재적으로 이제 그 우리가 안보의 대상이 되지만은 지금 북한처럼 노골적으로 북한이 문제가 되는 거는 우리의 존재 그 자체를 인정을 안 한다는 게 문제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을 없애야 되겠다는 거를 국가 대전략 목표로 삼고 있는 집단하고 대응하는 것과 그래도 옆에 있는 나라로서 함께 살 수 있다라고 전제하는 나라랑 같이 사는 거는 얘기가 다르거든요. 물론 안보 문제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군사적 긴장의 정도는 많이 그러면 완화될 거다. 이런 네. 긴장은 세계에 없는 긴장입니다. 지금 뭐 독일 옆에 있는 프랑스 정도나 이런 긴장으로 살지. 옛날에 그렇게 하겠습니까? 옛날에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1차 대전, 네. 2차 대전 때 지금은 전혀 아니죠. 근데 우리도 통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이 한반도를 다 장악한 그런 나라가 된 후에 이제 군사력도 뭐 지금만큼 가지고 있을 필요 없습니다. 소수 정예화가 되는데 그럴 경우에 이제 뭐 나는 그때 이제 병사들 월급도
뭐 취직한 것만큼 또 이렇게 해당이 네. 될 수 있죠. 그렇게 그 전문 직업군으로 궁극적으로는 가야 될 겁니다. 그리고 갈 거고. 근데 이제 그거는 지금 상황은 좀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지금은 뭐 대병력이 필요할 때니까 네. 대병력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들을 전부 전문 직업군화 시키는 건 뭐 예산이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지금 뭐 병사들 한 달에 15만 원쯤 받는데 150만 원 줘보세요. 그러면 지금보다 10분의 1 줄여도 네. 같아지는 거지. 네. 이거 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미여시 이모 교수의 저술 중에 네. 현대전이건 고대전이건 군사력의 핵심, 중심 육군이다. 이 얘기도 굉장히 의외였습니다. 현대전 하면은 아무래도 공군이 중심일 것 같고 해양을 지키는 해군, 대양 해군 국제적으로 훨씬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육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미여시 뭐 교수 책을 육군이 좋아합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네, 그 만든 얘기입니까, 근데? 아니 그 육군이 볼 때는 맞는 얘기죠. 그 미여시 뭐 교수가 네. 그 사람 아주 경력이 아주 특이한데 미국 육군사관학교 출신입니다. 아 팔이 안으로 굽은. 네. 아니 근데 육군사관학교 출신인데 근무는 공군으로 했어요. 네. 그래서 공군 대위까지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코넬 대학 가서 국제정치학 박사를 받고 이제 교수가 됐는데 거기서 이제 그 사람이 지정학자라고 보니까 이 디스턴스 거리 네. 개념을 무지하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나라가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지구 전체를 장악할 수는 없다. 네.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현재 어디까지 장악을 했냐면은 서반구를 장악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중국이라든가 뭐 옛날에 소련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자기 마음대로 결국을 하려면은 거기 궁극적으로 이 주권을 뺏어야 되는데 그 궁극적으로 주권을 뺏는 군사력은 육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깃발을 마지막으로 꽂는 건 육군이지. 네. 공군이나 해군은 깃발을 못 꽂잖아요. 지원 병력이다 이거 이런 얘기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마지막 일을 끝내는 거가 육군이고 공군 해군은 그것을 할 수 있게 옆에서 도와주는 네. 그런 병력으로 친 것이죠. 그러니까 job done. 일이 끝났다를 하는 거는 육군이. 네. 그래서 저 책은 뭐 저는 이제 해군을 아주 중시하는 그런 네. 학자인데 번역하면서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가 논리적으로 틀리는 얘기는 아니에요. 거기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북한이란 말, 중국이란 말은 없어요. 미국이 아무리 강한 나라더라도 바다 건너편에 있는 국가와 싸우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네. 거의 못 싸운다는 거죠. 바다 건너 있는 강대국, 그러니까 이제 거리 때문에 미국이 힘이 거기까지 가면 다 0이 되는 상처가 돼요. 그런데 그 바다 건너에 있는 강대국과 육지로 연결된 곳에 기지를 얻을 수 있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한국의 중요성이 북한 네, 다시 한번 부각이 되는 거죠. 북한은 중국하고 붙어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우리가 그 책을 읽으면서 거기서 이제 그 뭐를 유추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란 말도 없고 북한이란 말도 없어요. 네. 미국은 강대국인데 바다 건너서 싸우기는 어렵다. 그리고 바다 건너 뭐 해군 육군이 가가지고 해군 공군이 가서는 일을 결정질 수가 없고 그런데 바다 건너편에 있는 강대국과 육지로 연결된 것에 미국의 기지를 낼 수 있다면 그러니까 100만 명 거기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전쟁할 때 미군 50만이 거기 갔잖아요. 네, 사막의 폭풍 작전. 네. 그 바로 쿠웨이트랑 붙어 있는데 가서 그러니까 이제 육군이 가서 게임을 끝낸 것이죠. 그런데 네. 이제 육군이 안 갔으면은 끝내겠냐는 그런 뭐 그런 의미에서 미어스의 뭐 책은 뭐 논리적으로 틀리는 건 아니죠. 그 육군이 좋아하고 또 해군은 뭐 조금 그렇고 육해 공군 사이의 라이벌리티를 조장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죠. 없습니다만은 아이젠하워가 육군 출신인가요? 아이젠하워는 육군이죠. 아이젠하워 그러니까 미국 군인들이 서로 싸우는 거 보면 야단입니다. 아이젠하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식 문서에도 남아 있는데요. 3군 참모총장이랑 회의를 하는데 해군 참모총장이 회의를 하다 말고 카카 실례지만 부적절한 단어를 더 이상 사용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적절한 단어가 위하고 대인데 육군 참모총장이랑 얘기할 때는 위이고 그리고 해군과 공군은 대이고 그러니까 네 이거는 좀 아니 그때 그 아이젠하워가 그게 2차 대전 때 얘기인가요?
대통령 할 때 얘기한다. 된다면? 대통령 된 다음에. 맞아. 2차 대전 중에는 뭐 상관없죠. 그렇지. 육군 지휘부니까. 근데 대통령이 된 다음에 3군 참모총장을 불러놓고 육군 참모총장이랑 얘기하면서 we are 어쩌고 저쩌고 but they 이렇게 나가니까. 네. 그러니까 국군 미군 통수권자로서는 적절한 언행이 그렇죠. 아니었다라는 얘기죠. 그 미국이 이제 그 2차 대전 딱 끝난 다음에 그 2차 대전 때는 공군이 없었어요. 그, 네. 그 B-52, B-29가 이제 일본 폭격하러 가잖아요. 그게 네. 일본 그 미국 육군의 항공대입니다. 미군 육군 항공대죠. 그래서 네. 이제 미국 육군의 항공대지. 공군은 1947년에 이제 독립을 합니다. 근데 이제 독립을 한 다음에 이제 공군이 폭격을 통해서 이제 세상을 다 끝낼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공군이 갑자기 중요해졌죠. 이게 그 핵폭탄 싣고. 근데 이제 미사일이 그다음에 공군 폭격기 다음에 나오는 게 미사일인데 미사일을 육군이 자기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 땅에서 쏘니까 우리 거다 그러고 공군은 그게 어떻게 니네 거냐 이렇게 날아가는데 그래서 그때 육군이 2차 대전 끝난 다음에 미국이 핵무기하고 대륙간 뭐 타도 미사일 막 만들고 ICBM. 그랬을 때 그때 그 미사일에다가 US 에어포스라고 써 있습니다. 네, 미 공군. 미 공군으로 써 있어가지고 육군이 상당히 그 이 좀 위축이 됐죠. 근데 이제 해군은 야 이러다가 해군 정말 망하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해군이 공군한테 지지 않는 방안으로 발명해낸 것이 핵잠수함입니다. 네. 잠수함에다 미사일 달고 쏘면은 그건 해군 영역이다. 그건 해군이니까 그래서 네. 그 잠수함에서 날아가는 건 해군이에요. US 네이비입니다. 근데 이제 해군은 이거는 땅에서 쏘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 왜냐하면은 소련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먼저 사전 선제 공격도 못 하니까. 그래서 그 뉴클리어 네이비가 됨으로써 미국 해군은 이제 자기를 지킨 것이죠. 근데 이제 육군은 결국은 이제 뭐 우리 아프가니스탄 전쟁이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요새도 ISIS 할 때 공군 해군 갖고 안 된다는 얘기가 많잖아요. 결국 선멸을 못했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또 육군은 자기 존재를 갖고 있는데 그 육해공군 미군들 이렇게 다투는 거 보면은 뭐 이렇게 재밌습니다. 미 공군이 본격적으로 처음 작전을 한 거는 6.25 동란. 그러면 6.25 때 이제 진짜 그 뭐 미군이 그 미군 조종사들이 6.25 때 그때 맨 처음에 했을 때 그 소련이 미그 15를 만들었고 미국이 F-86을 갖고 있는데 그 미그 15가 F-86보다 오히려 F-86이 우리말로 쌕쌕입니다. 쌕쌕이 세이버라는 쪽인데 더 좋다고 그랬는데 거의 10대 1로 미국이 이겼습니다. 대단하네요. 그 이제 미국 조종사들이 이제 조종 연습 시간도 많고 뭐 그러니까 그 비행기 자체가 소련 거가 못하지가 않은데 조종사의 기량이 미국이 더 우수했다는. 그래서 그 뭐 이제 공중전 같은 거 연구하는 사람들이 기계가 좋아야 되느냐 조종사가 좋아야 되느냐 가지고 논쟁을 많이 하죠. 근데 이제 한국 전쟁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군이 실력이 좋았다라는 거로 40년대 후반에 사할 6리를 쳐서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마지막 사할 타자로 불리는 전설적인 야구 선수 테드 윌리엄스가 6.25 때 파일럿으로 참전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그게 공군 소속 파일럿이었는지 아니면 육군 항공대였는지 아마 공군으로 저는 기억을 우리나라에 왔을 때는 이제 1950년이니까 미국 공군이 생겼는데 파일럿 중에는 공군 출신이 있고 그리고 항공모함에서 뜬 해군이 있고 그리고 해병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속은 좀 그러니까 해군 아니면 공군이 아니면 해군 해병대 중에 하나일 거예요. 좀 애매합니다만 메이저리그 마지막 사할 타자 테드 윌리엄스가 6.25 참전 용사였고 그것도 파일럿이었다. 요걸 하나 깨알 상식으로 제가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글렌 중령이라고 저 이 우주선 타고 처음으로 올라간 그 미국 그 사람도 6.25 때 해병대 출신 해병대로서 그 이 전투기를 조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몰던 비행기에는 그 미그 매드 머린이라고 써 있어요. 그 미그기에 미친 해병 해가지고 미그 매드 머린. 그 비행기 이렇게 그 글렌 중령이 타던 비행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최초 우주비행사 되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인연들을 하나하나 추적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전쟁 사가와 문학 하는 분들의
전쟁 사가들이 이런 일화를 발굴해내는 거고 요거를 각색을 해서 사실에 기반한 그렇죠. 이야기로 만들어서 널리 퍼뜨리는 것은 문학하는 사람들의 그렇겠죠. 일이고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데 메린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것도 또 해군과 그 해병대 사이에 이간질을 하려는 건 아니고 그 미국 해병대로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미국 사람과 제가 비즈니스를 한 적이 있었는데 해군과 해병대의 차이는 뭐냐 그랬더니 그분은 해병대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이제 해병대 입장에서 they give us ride. 그러니까 해군이 우리를 실어다 주고 we fight against the enemy. 그러니까 적군과 싸우는 건 우리다. 해군은 우리한테 이제 탈 것을 실어다 주고서 이건 해군이 아니라 해병대의 무한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분이 이제 농담 삼아 한 얘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아니, 되겠습니다. 군인들이 그런 거 하는 건 좋아요. 난 좋다고 보는데 군인들이 그런 라이벌 관계를 가지고서 이제 서로 그 자기 군을 그 뭐 사랑하는 거죠.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가 지금 3군 얘기할 때 육해공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은 해륙공이라고 그랬습니다. 해륙공. 해군이 제일 중요하다. 해군을 제일 앞에 얘기를 했죠. 해륙공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또 이순신 장군이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이제 해군들은 야 그 사람이 해군이지 어떻게 장군이냐. 이순신 제독이다. 이순신 제독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해병대 장군들이 장군이 맞다. 그 사람은 땅에서도 싸웠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은 육군으로서는 뭐 전과가 그렇게 혁혁하지 않습니다. 육군으로서는 이렇게 패전해가지고 그 말하자면 패전에 대한 책임도 진 적이 있고요. 저 북쪽에서 해군 제독으로서는 뭐 탁월하죠. 세계 전사의 길이 남을 역사적 위인이고. 그래서 이제 해군들이 장군을 제독이라고 불러달라고 그러니까 해병대는 장군이거든요. 그러니까 장군이 맞다라고 이제 그건 아주 재미있는 다툼이죠. 그런 거는 그 우리나라 그 해병대가 또 그게 있잖아요. 자부심이 있고. 그 뭐 미국 해병대도 마찬가지지만은 한 번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이다는 그런 그 자부심을 주는 것들이 그 싸움을 잘하는 사람은 평화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본인이 뭐 겪었던 군 생활에 대해서 또 본인이 소속했던 부대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는 거. 이건 뭐 아름다운 마음이라고 그래서 생각합니다. 그 영국 같은 데는 그 깃발, 뭐 대대 깃발이 그렇게 그 뭐 몇백 년 전통을 갖고 있는 깃발을 그냥 쓰고 그럽니다. 그게 명예의 상징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국제 정치는 역설적인 학문이다에서 시작해서 군 간의 라이벌리티 재밌는 얘기까지 한번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